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때로는 지루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분발하시라는 의미로 네, 농담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4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출기업과 내수 보완을 위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4차 이 비상경제회의의 주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그리고 내수를 보완할 방법은 없느냐, 또 하나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무려 56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이제 수출인데요. 수출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또 경기 위축으로 지금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36조 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중소, 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대대적인 무역금융, 수출 보증이나 보험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서 무려 1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선결제, 선구매 제도도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가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의 맞춤형 이 금융 지원에도 2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수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그것을 좀 생각해서 수출 기업과 내수 보완을 위한 지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또 내수 부양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 이게 타겟이 물론 피해 업종입니다만 사용자는 직장인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달부터 6월까지입니다.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음식점, 숙박, 관광, 공연이나 여객 운송과 같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율을 무려 8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이냐, 이거 똑같이 80%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미 한 차례 앞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은 종전의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올렸는데 네. 이걸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최대 5배 이상 높아진 거예요. 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의 25%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급여가 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이 범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지만 네. 특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대폭해서 이 소득공제를 높여주겠다. 2분기가 가장 걱정되니 2분기에 집중해서 이 피해 업종에 가서 좀 소비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여객, 운송업 이런 쪽이죠. 네네.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요, 올해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주요 이 국내 경제 분석 기관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전경련 산하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인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3%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당초에 1.9%를 예상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전망치를 무려 4.2%포인트나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마이너스 역성장은 이제 IMF 외환위 기후 처음인데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건 역대 2번입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또 1998년 IMF 위기 때였는데 어쨌든 소비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 세계 교역량 감소로 수출마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투자는 두 자릿수 넘게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어떤 걸 재현하고 있느냐. 일단 이게 장기 침체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비해서 재정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좀 재정 문제는 또 이렇게 낙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4차 비상경제회의가 이제 마쳤는데 어제까지 총 200조 원이 넘습니다. 합쳐보면. 그렇군요. 네. 이 처음에 1차에서 50조 원, 2차에서 100조 원, 그리고 뭐 36조 원, 그리고 56조 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난해 GDP가 1,900조 원 상당이니까 네. 여기 한 200조 원 이상을 썼다고 하면 GDP의 10% 정도로 이제 중견, 선진국에 즈음하는 돈을 지금 재정을 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국회의원들 공약집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건 공약대로 하다 보면 200조가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이제 롯데하고 신라는 못하겠다. 계약을 포기한 겁니다. 국내 면세업계 1위, 2위 롯데하고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건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남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국제선 승객이 90% 넘게 줄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 매출이 한 400억 원 수준인데 뚝 떨어졌는데 지금 내야 할 임대료가 800억 원 수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한 20% 정도는 깎아줄게. 근데 20%를 깎아주는 단서가 내년부터는 할인율 없다라는 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 2위 업체가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인데 이 면세점이 그동안에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방 면세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 면세점이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을 내쫓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롯데나 신라가 사실 이 면세점 사업권을 완벽하게 물론 제1터미널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건 약간 협상 카드를 쓰려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업체는 이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이제 좋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조원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다름이 아니라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응원이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네, 7일 뒤면은 21대 총선이죠.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매일 막말 릴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 메인 주제는 선거 일상이 돼버린 막말과 법적 다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은 말 고운 말 예쁜 말만 할래요 야야야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막말 관련된 싱크 들어봤는데요. 우선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 나오신 변호사님도 소개 인사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0, 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통합당의 김대호 후보 이 말하고 결국엔 제명됐습니다. 물론 재심 청구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 우선 제명하겠다라고 당에서 얘기했는데 열흘 안까지는 재심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15일 선거일까지는 뛰고 그 이후에 재심을 신청해서 뭐 어떻게 좀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제명이 되면은 이제 정당법원선거법상 제명이 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에 뭐 인쇄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출당하는 거죠. 본인은 열심히 뭐 뛰겠다고 해도. 근데 참 이런 막말을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야 할 거 없이 막 하는데 이 사실 표를 더 많이 얻고 싶으면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뭐 이 엔티 반응을 일으키는 건 원하지 않는 건데 결국 보면 이게 제대로 좀 사려 깊은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30, 40대가 논리가 없고 또 나이 들면 장애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60대 이후인 것 같은데 그럼 30, 40대 빼고 60대 빼고는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다 흔들어 놔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아주 불리한 발언이고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도 지금 선거가 한 열도 안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죠. 예, 이제 뭐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수백 배 차이로 당락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사태다 해서 제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김대호 후보는 나는 그래도 완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김대호 후보 그 선거 용지 보면 투표 용지 보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찍는다 이런 의미로. 그럼 그거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뭐 지금 그게 제명이 된다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근데 높죠. 아직 확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유효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하여튼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최고위가 통과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청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관악갑 아닙니까? 네. 관악갑이 민주당의 유기용 후보 그리고 무소속인 보수 성향의 무소속인 김성식 후보 이렇게 지금 3파전이었어요. 그렇죠. 김대호 후보하고. 네. 사실상 이게 뭐 무효가 되든 유효가 되든 제명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이 제명 결정을 들으신 유권자들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대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김성식 후보가 조금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관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또 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거 이런 데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쾌재를 부르죠. 우리 변호사들끼리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재판 나가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도 속으로는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요. 자꾸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예, 이건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차명진 후보도 네, 이거 정말 심한 좀 막말을 충격적인 하셨죠. 막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히 방송 토론회에서 토론 방송이었죠. 이제 이 관련해서 했다는 게 좀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에서 뭐 물러행위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에 떠 있는 어떤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한 거. 이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차명진 어때요?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상대방 후보의 유인책에 넘어간 거죠. 사실 차명진 후보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걸 너무 이용해 먹는다 그래갖고 그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3개월 당원권 정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주제가 또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상대방 후보가 지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세월호 유가족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란행위를 했다.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 기사에 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도 아니고 그건 사실 여부도 확인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걸 듣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후보자로서는 바보 같은 그런 발언을 한 셈이죠. 이거나 저거나 하여튼 그 파급 효과는 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바로 제명하라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가짜 뉴스를 보고 아마 표현을 그렇게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차명진 후보가.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더라라고 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사람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차명진 후보는 2019년에도 그 무려 세월호 5주기 때였어요. 5주기 때 세월호 유가족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욕죄로 민변과 그 4.16 세월호 그 참사 가족 협의회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조사까지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감한 선거 시기에 이런 얘기를 또 꺼냈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좀 뭐 좋지 않은 시각이나 어떠한 좀 소신까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일명 4.16 연대라고 부르는데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은 그 6년째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자기의 취지는 이제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생각을 하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차 후보의 본심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드러난 발언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선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차명진 후보가 사실 저희 방송 인터뷰 하시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막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방송 토론에서 한 얘기는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맞는데 본인이 그때 했던 얘기는 유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이제 그 텐트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인용했기 때문에 나는 좀 변명을 할 수 있고 내지는 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만약에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지만 그게 죄가 되지 않으려면 형법적으로 공익성을 위해서 했을 때 위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언에 도대체 공익적 목적이 뭐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에서 뭐 문란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어떠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느냐라는 목적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방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따져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사 그런 문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월호 자체에 대한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는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사람이 많다면 일단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그런 아픔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조변호사 말씀대로 무슨 공익적인 그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점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
차명진 후보가 현재 약간 상대적으로 좀 열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슈몰이를 해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효과를 조금 노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 세력을 분리를 해야죠. 세월호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 유가족에서는 너무나 같이 마음을 아파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 그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야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실은 여러 가지 센 발언들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간간히 해오셨는데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보면 뭐 돈키호테가 생각이 난다. 김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MR을 타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량에서 뛰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풍자다. 이제 이런 주장을 사실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황교안 대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 어때요? 글쎄 무슨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 뭐 후보자 비방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고 모욕죄가 있고 한데 이제 어느 쪽에 관하면 명예훼손으로 하려면 어떤 사실을 적시한다 그래요. 어떤 사실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게 명예훼손인데 황교안 대표가 말도 아니고 박형준 위원장이 시종도 아니고 네.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 동교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능한 것은 모욕죄에 대해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죠. 사람을 보고 말이라 그러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네. 뚱뚱한 사람을 보고 돼지라든지 이게 모욕이거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위험하십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망상에 빠졌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달라 하면서 돈키호테 우리가 보는 돈키호테는 유쾌한 돈키호테고 그런 것이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망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명예훼손 아니지만 그 모욕죄에 해당될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 우리 판례에 보면은 그 상대방의 정치 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인기 억지로 비하하는 취지의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네. 물론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상대방 후보를 황소개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으면 황소개구리는 이익이 되는 거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토착 비리 세력이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후보자 비방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무죄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되는데 아마 모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명색이 여당의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말로 그 선거를 지휘하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 이분의 지혜와 그런 경륜을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따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 진영에 있으니까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좀 순화를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무슨 기초의원도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여당의 그 사무총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호중 총장 입장은 이거는 그냥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선거 때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무고를 하냐. 무고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라는 캐릭터가요. 사실 스페인 남부의 관광지에 가면 인형을 많이 팝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돈키호테라는 것 자체가 넌 돈키호테야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 되긴 어려운 게 문학 작품이고 어떠한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해서 돌격하는 캐릭터를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 여기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던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에 비유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에 비유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풍자고 비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노영희는 최순실이다. 이거는 모욕죄다. 이렇게 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잖아요. 그렇게 심한 아니 말을. 최진실입니다. 최순실이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데 최진실이라고 아주 최서원으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모욕죄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떨까요? 에마라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가 에마라는 건 그거는 풍자가 될까요? 그 돈키호테 그 소설을 잘 보시면 거기서 네. 말이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근데 그 말이 늙고 비틀어진 말이거든요. 근데 네. 누구나 당신 보면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말 같아 그러면 그 말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신 거기 나오는 시종이 산초 아닙니까? 산초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고 돈키호테가 너 내가 점령하면 너 거기 땅 줄게 영주로 시켜줄게 이래갖고 같이 뛰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은 로신한테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있게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거벗은 임금님 표현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그 공격이죠.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여당의 사무총장님께서 이러시는 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어찌됐건 여야가 지금 여러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검찰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선거판에서 선거 지형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한 것을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것을 법적으로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어요. 예. 했는데 나중에 뭐 집행유예형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뭐 직이 박탈된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유권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소전으로 가시는 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소전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리고 이 후보자님들이 그렇게 고소당하지 않도록 좀 이 법조문도 잘 읽어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니 후보자 비방죄 같은 걸 만든 취지 자체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 잘못된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상모략이라든지 인신공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맞게 발언들을 하시고 상대방의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셔야지 그 본질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면 유권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법조인 출신끼리 붙어가지고 서로 법조 공방에 휩싸인 사례가 또 있습니다. 막말은 아니었지만 동작 을의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지금 공방인데 나 후보가 이 후보를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본인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 이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공표를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수진 후보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냐 아니냐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있냐 없냐 이거죠. 예. 양승대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거짓말했다. 또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거짓말했다. 또 대법원 재판용의 임기가 3년인데 2년 만에 대전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 대전 간 거는 능력이 부족해서 간 거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검찰 공소해 보니까 이름도 없더라. 그리고 사법농단 피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협조한 사람이 따라서 이제 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법농단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팩트가 아니고 그렇죠. 꼭 무슨 뭐 검찰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야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 오르면 뭐 명백하게 피해자지만 보이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이 좀 어렵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결론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평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피해자냐 아니냐는 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그리로 갔는데 특히 이제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하면서 자기가
나경원 후보가 전국의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들을 지금 무너뜨리라고 나왔다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위 인지가 애매해요. 가치평가의 문제인 것이고 나경원 후보도 사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자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자 기사에 의하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두 후보가 완전히 이수진이 이긴다, 나경원이 이긴다라고 다르게 결과가 나올 정도로 격전지 중에 지적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진 후보를 어떻게든지 좀 더 스크래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소한 걸로 보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볼 때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후보도 사실 판사 출신이고 또 나 후보의 남편도 현재 지금 판사님 두 분이 다 부부 법조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발한 게 혹시 법적으로 정말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노렸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해석이신 거죠, 조 변호사님 말씀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해볼게요.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그리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금 강원도에서 열심히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역시 법적 공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 허영 뭐예요? 후보가 카톡방에 들어 있었는데 그 카톡방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가 대학진보연합하고 같이 해서 김진태를 저격하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네네네. 예. 대화가 있으니까 김진태 후보 측에서는 이건 허영 후보 이름 들어가 있고 하니까 당신이 이런 그 단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한편 허영 후보 측은 그런 단체 카톡방이 수천 개가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챙겨보느냐. 나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허영 후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긴 하겠지만 또 과연 허영 후보가 근데 그 카톡에 나온 거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허영 후보가 지시하고 그런 건 아직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영 후보의 관여한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될 건데 아직은 그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도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김진태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허위 주장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허영 후보 측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굉장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 직업군 중에 제일 많은 게 물론 정치인이지만은 두 번째가 변호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법적인 공방은 더 늘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이제 법 체계의 근간을 만드는 데니까 이제 변호사, 법조인 출신들이면 법을 잘 아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법 지식을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들이 후보가 많이 나오고 변호사 출신 그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법 취지가 나갔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지키고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들에게 좀 정책으로 대결하시고 어떻게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를 좀 어필하시는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막말로 경쟁을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두 분이 나오시면 안 그럴 텐데. 이번에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두 분 다 잘 안타깝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를 아는 민족이 바른 민족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후가 4월 11일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었는데 작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임시정부 수립일을 언제로 삼고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3.1운동이 나고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상 나라의 실질을 갖춰야 된다.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내 국외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보편적이었죠. 그렇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제 당시에 러시아령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을 2월 말에, 그러니까 3월 직후에 네. 세웁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하고요. 네. 4월 23일에는 또 서울에서 전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해요. 그래서 몇 개의 날짜가 있었어요. 대한국민의회의 그러니까 의회죠. 의회 선포일을 대한민국 선포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었고, 두 개가 상해 임시정부냐 아니면 한성정부냐 이런 것이었었는데요. 네. 한성정부를 나중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새로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정부를 통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한성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이 9월 23일이라서 9월 2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 상해에서 만들어져서 계속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받아서 나중에 조직을 개편했다 하더라도 네.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또 있었는데, 네.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소집된 날이 4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정부 수립 기념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상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정부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먼저 자기들이 이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자임해서 이제 의정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국회에 해당하죠. 15일이 이제 총선이니까 요즘은 선거로 국회의원들을 뽑지만 그렇죠. 그때는 선거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을 자임해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정부 요인들을 선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 요인들을 선출해서 모인 날이 4월 13일이어서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정부 요인들이 모인 날을 좀 설립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 요인들을 선정한 4월 11일 밤부터 진행된 일이라서 하루 동안 그날로 이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임시정부 얘기 왜 날짜가 바뀌었는지 우리가 잘 알았고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관련해서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을 할 때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다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않죠,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느냐 아니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발표하느냐 이것을 시위 운동으로 벌일 것이냐 선언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에 불과했고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그건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했을 때 지방의 시골이죠. 시골 장터에서 그다음에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인터뷰 자료로도 남아있는데 구술사 자료로도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냐. 왕이 되는 거냐. 이제 고종은 죽었으니까 고종의 승하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고종이 서거했고 순종은 지금 일본 하에서 이왕으로 강등되어서 청덕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순종은 왕의 감으로서 황제 제목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니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냐. 한 번도 왕이나 황제나 천왕이나 이런 이름의 지배자가 없는 체제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나라라면 당연히 왕이 있고 천자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나라가 네. 독립되었다. 누가 왕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 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천대하는 이름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민예, 민요, 민화, 민속 할 때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것들은 세련되지 못했다, 투박하다, 전문성이 없다, 대략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고급 예술에 대비되는 것이 민예, 민화, 민속, 민요 이런 것들이죠. 네. 그죠? 아마추어리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상 천대하지 말자. 네. 민에게도 권리가 있고 또 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고작 1897년 이후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후였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우리가 앞으로 전망할 만한 체제다라는 얘기를 소수의 지식인이나마 하기 시작한 것이 1907년께부터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불과 10년이 지나서 일어난 것이 3.1운동이었고 그때 이제 새 나라는 군주가 없는 나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33인들이 다 동감을 했던 것이고요. 네. 또 지방의 많은 농민은 여전히 이제 군주가 누가 될 것이냐를 궁금해했지만 이제 당시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이 모두 공감했던 바라서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복벽주의자 왕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네.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 곳에서 민주적 원칙을 이제 전제로 한 그런 국가 또 그런 헌법 그런 정부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3.1운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한편으로는 이제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고요. 이 질문에 누가 왕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왕이 없는 사회가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민주의식을 확산시키는 일대 계기가 됐던 것이죠. 지방민들에게까지도 이제 독립한다면 그 나라는 이 시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또 함께 그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일대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하다.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원래 탁골공원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민주투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체포되면서 막 좀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표들이 탁골공원으로 오지 이제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난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그 3월 고정 인사날이 4월 3일이었고요. 예. 그때를 전후해서 서울에서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운동이 벌어졌고 당시는 이제 어떤 형태의 집회든 집회 자체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집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학교하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종교시설들. 그래서 종교 대표자들이 민족 대표를 자임했던 것이죠. 일종의 좀 집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네. 지금도 뭐 워낙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일부 네.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먼저 1차적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장날 등을 이용해서 지방민들에게 네. 이제 독립했다는 사실, 독립선언 사실을 알리고 독립시위를 조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국외에서도 사실은 일찌감치 이제 뭐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이광수가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상해로 건너가고 하면서 국외에도 국내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알리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국외는 이미 울산의기약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단체들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세계조류에 민감했고 특히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짜르 전제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도 만들어진 상태였었고요. 네. 또 뭐 하와이 이민 1903년에 가서 미국식 정치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대략 1907년께부터 중국 상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일대에 지부 조직을 만들고 이제 공화자 이념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각각 독립을 선언했으니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노령 그리고 상하이 그다음에 서울 각처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특히 상하이는 이제 당시 유럽 열강에 지금도 상하이에 가면 와이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 와이탄, 외탄이라고 하는 게 그 강이죠, 작은 강. 네네네. 강가가 있어서 이쪽 편에는 중국 정부가 새로 세운 동방명주를 비롯해 이제 신 건물들이 있고 네네. 저쪽 편에는 19세기 유럽 열강이 중국을 침략할 때 상해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국 조계로 만들고 그때 세웠던 건물들은 들어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해는 일종의 중국 내에서 치외법권지대였고 일본이 함부로 중국에 아무리 중국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럽 열강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면 외교 활동을 하는데 편할 것이다. 당장 이제 처음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조의 변화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김희독립선언 서연이 이렇게 썼어요.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이제 힘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도덕으로서 도의로서 예. 세계 질서를 평화 질서를 재구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봤던 것이죠. 네. 그걸 이제 인도의 시대라고도 불렀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강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항상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개념은 그게 좀 먼저 있었군요.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뭘 나중에 무장 투쟁이라든가 직접 투쟁에 대한 뭐 독립을 선언한 이상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당시에 형식 논리로 보자면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했고 이 선언을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면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절차적성의 순서니까. 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계 각국과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단 외교에 좀 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방 이후 건립된 이제 대한민국 정식 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해 임시정부도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었어요. 선출을 했었죠. 이유가 네. 뭐냐? 몇 가지 좀 노림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이 전주의 시예요. 그러니까 왕조의 좀 왕이 누구냐, 누가 왕이 될 관련해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복벽주의자들은 왕계 전주희 씨가 승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주희 씨 최소한의 정통성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는 상징성으로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이거든요. 한국인들의 생각에서는 대학을 잘 모르던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과 학생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로 치면 서원에서 이제 서원의 우두머리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의 관계인 것처럼 아주 친밀한 사제 관계일 거라고. 사제 관계는 부자 관계랑 마찬가지죠. 한국적 관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윌슨한테 말이 통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그만큼 이제 당시 그 민국을 선언하고 민주주의를 전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벽주의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놓고도 그것을 어쨌든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미국이나
또는 이제 프랑스 네. 이런 나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랬군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있었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항상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서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정말 애청한다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